뭐가 있느냐? 바로 이 농지개혁이 있고 자영농들의 자발적인 중노동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농지개혁에 의해서 지주층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지금 중남미나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다 알아요. 토지개혁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나라들 경제 문제 얘기하면 토지 문제 꼭 얘기해요. 근데 왜 안 돼요? 지주들이 다 기득권층이에요. 못하게 막아요. 근데 이 농지개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 방해할 세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은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균등성이 다시 깨집니다. 서로 거래하면서 다 막 집중되고 다시 이제 지금은 많이 집중됐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나마 평등지권이 실현되어서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거는 이제 농지개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낸 것인데요. 1948년 이후에 한 2년, 2, 3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이거 농지개혁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논쟁을 하고 지주층 대표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농민 대표들은 아니다 그거 막으려고 하고 하다가 조봉암 선생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 쪽으로 결정이 되고는 실제로 농지개혁이 집행이 돼가지고 끝난 게 언제냐? 한 석 달 만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1950년 3월이라는 겁니다. 1950년 3월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농지개혁이 완료됐다 하는 연구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1950년 3월에 우리 한국 농촌에는 전부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다 있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져서 저기 북한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가기만 하면 2주일 안에 끝낸다고. 왜 2주일 안에 왜 끝내냐? 남한의 민중들이 봉기해가지고 열렬히 환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디 있어요? 무슨 열렬히 환영이 어디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농지개혁은 고도성장의 기초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화를 막은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술한잔 마시는데 그때 농지개혁 안 했으면 공산화 됐어?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한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농지개혁사 논문을 보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1950년 3월에 완료가 돼버렸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 이 조봉암 선생이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 이승만한테 도전을 했네. 두 번이나 가서 떨어졌는데요. 그 차이도 많이 났어요. 이승만은 70% 이상 득표를 하고 이거는 25%. 두 번째는 또 이승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 정체불명의 이것들이 막 가가지고 법원 뒤집어엎고 이러니까 2심에서 거꾸로 사형 판결 내리고 3심에서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며칠 만에 죽여버렸어요. 참 우리 그 현대사회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우파든 좌파든 뛰어난 엘리트를 죽여버렸어요. 암살하고 그죠? 이거 권요셉 형제님이라고 예수원 출신의 성령 강의하시는 분이 이거 신사참배 회개한다 그것만 할 일이 아니고 이 정부 수립 전후해서 암살했던 그 죄 회개해야 된다고. 하여튼 조봉암 선생 1959년에 사형당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농지개혁의
어떤 주도 인물을 죽였다는, 그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 다음 이 토지 분배를 하기는 했는데 유지시킬 장치가 없었어요. 나중에 막 이렇게 다시 집중되는 일이 생겼고요. 세 번째는 도시 토지나 임야 같은 땅에 농지 말고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사회가 바뀌면서 농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도시 토지나 임야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근데 재밌는 것은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농지 개혁을 하면서 도시 토지 개혁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정말 잘한 거죠. 자기들도 잘했다는 걸 아는지 토지개혁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봐라 우리 이런 거 했다 하고 그 선전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대만은 농지개혁을 가장 잘한 그런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유상몰수에서 유상분배하는 정도로 그쳤고 도시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시토지 문제에 대처할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토지개발 이익이 한 10년 사이에 2130조가 생겼는데 환수한 것은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유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노력은 있었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무력화됐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들, 고질병들이 있어요.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리해봤고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노무현 정부 정책 중에 제일 못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겨버렸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저 사람 녹방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도 이 얘기 했어요. 아무도 이 주장 안 할 때 거의 몇 사람 안 되는 잘했다. 부동산 정책 잘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감세 정책 펼쳤고요.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감세 정책을 펼쳐서 경제 위기의 시대에는 정부가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탄을 좀 소진해버렸습니다. 4대강 정책을 펼쳤는데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본이 했던 거예요. 일본이 거품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짓을 했어요. 일본은 강으로 안 했고요. 도로로 했어요. 도로. 그래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이 케인스 이론에 있어요.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재정 지출을 해서 건설 사업, 토목 사업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효율이 높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모가 있는 걸 해야죠. 일본은 사방에다가 도로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차는 안 다니고 사슴만 다니는 이런 도로가 일본의 즐비예요. 우리는 도로는 안 뚫었는데 그 강을 왜 파는데요? 강을 어디다 쓰려고 그 강? 이게 건설 토목 투자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사회적 필요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죠?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그 케인스 이론에도 맞고 사회적 수요도 있고 또 그럼 안 하잖아요. 강을 계속 강에다가 뭐를 왜 설치하고 하여튼 부양정책이긴 한데 효율성이 아주 낮은 그쪽을 선택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일본의 길입니다. 일본의 길로 들어선 건데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요. 참 이명박 대통령이 불행한 분입니다. 왜냐? 이명박 대통령 전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정부가 꼭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근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꼭 부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기바람이 불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안 된 거예요. 처음 사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은 안 되고 가계부채만 급증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비행기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러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공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착륙을 시켜야 돼요. 이 착륙할 놈을 부양을 하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이거 계속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료 떨어져서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료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시장을 부양시키지도 못하고 가계부채가 한 500조 대였던 것이 지금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안 좋다고 보는 것이 감세 정책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민간의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양쪽의 부채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의의 원칙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문제니까 가계부채도 문제이고 하니까 이런 거 외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환자로 따지면 근본 치유를 시켜야 돼요. 그러나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야야 나으려면 좀 아파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도 하면서 진통도 해주는, 진통제도 놔주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정책이 장기 정책과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써야 한다. 근데 그게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만들어내서 잘 조합해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고통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역사에 기록되겠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경제학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뭐 시장은 믿을만해, 뭐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런 계속 헛소리 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고 이런 거 만들어야 돼. 니는 왜 안 하는데?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량이 안 돼서 그냥 부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의 말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등의 이 사회개혁은 소란과 고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정당 결성이나 혁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언제나 대중의 손에 있다. 힘은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이며 그 자신의 근시안적 이기심이다. 대중이 눈앞에 이기심을 쫓아서 투표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중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같이 이제 장차 지식인 될 사람들, 또 사회에 진출해서 여론을 어쨌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때 짧게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릴 게 있었어요. 네. 교수님 생각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적화 사업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화라고 하기엔 좀 못하고, 네, 그런 분들 좀 이야기할 때, 당시에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유상 가격이
연간 생산량의 3배를 15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납부하게 된다. 근데 이미 가난한 농민들이 부담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다시 토지가 대지주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 토지개혁 만세 이런 식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 또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 근거들 말고 또 다른 근거들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한동안 그런 견해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개혁에 대한 정말 본격적인 실증 연구를 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와 있고요. 이름 한국농지개혁사연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제법 오래된 책입니다. 1980년대 말에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 연구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좌파 경제학자들이라고 해도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이후로 한국 농지개혁은 불충분한 개혁이 아니고 대단히 잘했던 모범 사례인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옛날 아주 낡은 주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성함이 좀 김성빈 수사하는데요. 김성빈 수사라고 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주교사님 말씀하시는데 현리조지의 이유 자체가 한계나 미숙함이나 비약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그 적재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지시트 이후로 그 토지에 대한 걸 발전시킨 경제학자들은 없는지 있는데요. 있는데 뭐 그 주류 경제학자들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윌리엄 비클이라고 했어요. 윌리엄 비클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물론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꼭 뭐 탁월하냐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연배에서는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명맥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고 예컨대 이 미국의 대학들은 소위 메인스트림을 타지 않으면 이게 학자로서 교수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조지스 학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그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니클라우스 티드만이라고 해서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학과 교수. 그분도 벌써 연세가 이제 많아졌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주도해서 옛날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한테 러시아 토지 제도를 헨리 조지식대로 개혁하시오 하는 오픈 레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픈 레터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인가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윌리엄 비클리,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딜리안이, 토빈, 몇몇 하여튼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골바초프한테 보냈는데 그럼 골바초프가 그걸 읽었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티드만 교수가 한국에 나왔을 때 당신 그 편지 그 이후로 편지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골바초프 대통령이 읽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인까지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골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했죠. 그리고 옐친이 이제 집권하고 옐친은 그냥 이거 뭡니까 IMF나 이런 쪽에 그 지도에 따라서 그냥 사유화한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후에 티드만 교수한테 그랬어요. 당신 저기 북한에다가도 그런 거 한번 써보시오. 우리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혹시라도 김정일이 또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요새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모딜리안이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헨리 조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신진 그 경제학자들은 헨리 조지 모르고 헨리 조지 얘기해도 뭐야 그게 헛소리 하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초안 그 편지를 써도
그만큼 쟁쟁한 인물들이 사인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소수로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러시아 의회에도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몇몇 쟁쟁한 조직들이 있죠. 교수님 시간이 괜찮습니까? 네. 네, 저는 이번 캠프 스텝하고 있는 양진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교수님 책도 많이 읽어봤고, 한 권 이번에 나온 거 초지의 경제학도 읽어봤고, 그다음에 헨리 조지 책을 읽으려 했지만 좀 어려워서 아직 못 읽고 있는데, 대천도 신부님 책도 읽어봤는데, 교수님 거 읽어보면서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 적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캠프도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후보에 이번 토지 경제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강의를 하러 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곤란한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안철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실제로 정책으로까지 되지는 못할 사정이 생겨버렸는데요. 글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표를 주지 않아요. 말은 안 하는데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걸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물론 그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참 이게 정책을, 정치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나 정책을 실행한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 이게 이론적으로 옳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정책으로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죠. 그래서 뭐 아까 이게 우리 헨리 조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정당 결성이나 뭐 혁명 추진이나 또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각성이 되고 또 사상이 진보가 되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말 정의로운 토지제도, 그게 나한테도 득이 되고 내 후손에게도 득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힘든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이게 가능한 아주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을 하려면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참 힘들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그 운동을 지속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제 개인 경험은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제가 그와 관련된 어떤 운동에 공적으로 그냥 이름 정도로 빌려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글 쓰고 발언하고 그런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삼성대학생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경제학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제 시장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망쳐놓은 그런 일들이 엄청 많다. 그런 걸 중심적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이제 그거랑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토지에만 이렇게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경제 모든 면에 정부가 이렇게 많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궁금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장은 제가 이렇게 이제 토지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반시장주의자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잘 돌아가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의 시장이 그 좋은 시장의 조건을 갖출 때도 있고 못 갖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대표적인 시장이 토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거기까지 정부가 개입합니다. 나머지 일반 상품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다만 그게 시장이 막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왜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 시장이 좋은 시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상 급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뭘 연상하느냐면 저 사람은 좌파인가 보다. 뭐 전부 정부 정책이나 계획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의 입장을 표현하라면 토지공개념인데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을 하는데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동산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파트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해방 이후에 네.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변화들은 일어났지만 뭐 초지나 뭐 임야나 이런 쪽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때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런 쪽에서는 임야나 초지나 네네, 이런 그것도 역시 곳에서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가 워낙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니까 좀 이렇게 민첩한 사람들은 계속 토지를 사모으죠. 토지를 사모으는데 예를 들면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실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작한데 굉장히 많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 문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착각입니다. 아파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 예를 들면 그 외에 토지의 문제, 예를 들면 빌딩 문제 이런 거 있죠. 빌딩 문제도 있고 또는 임야 문제, 농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잘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게 되면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세금이 무겁고요. 그런 도시의 어떤 큰 빌딩 밑에 있는 토지에는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세금을 그렇게 가볍게 매기면요, 예를 들면 도심에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랄까요? 그 자체로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 시간이 안 가서요. 100억 주고 사면 뭐 한 10년 사이에 200억, 300억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는 사실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토지 문제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그 무슨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일까 생각하고 건물의 가치가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 드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건물의 가치가 없는 아파트가 10억, 15억 이렇게 간다고요. 그건 뭡니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전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물의 가치가 폭등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파트,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의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토지 문제가 원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손든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분 손들었는데요. 세 분의 질문에만 대답하겠습니다. 예. 한문대학교 국제문학부 김지호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도중에 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언을 잠깐 언급하시는데요. 예. 그 제가 알기로 그 노무현 정권 그 시절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 2년 동안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한 4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결국 그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지. 예. 교수님께서는 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되는 논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사실이 아닙니다. 상승률이 그렇게 가장 많이 오른 정부 임기 중에 그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전국적으로 40%가 오르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요. 그럼 사실이 뭐냐?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이 폭등하기는 했는데 국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블 세븐이라고 해서 5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뭐 지방들은 보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대구나 부산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국지적 현상이었다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의 크기가 그러면 뭐 1년에 뭐 40% 올랐다. 그런 일이 없고요. 거품의 크기가 1980년대 후반에 비하면 작았던 것 같아요. 작았던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주택가격 변화율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열 몇 개 OECD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 독일하고 또 하나가 거의 안 올랐어요. 오히려 좀 떨어지고 2000년대에 나머지 나라들은 다 폭등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국제적인 그 저금리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그 10개 정도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장 안 오른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막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판단하는 거예요.